지루한 일상 속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의심의 시작. 조용한 동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38가구의 다세대 주택.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아침이면 초등학생들의 제잘거림이 저녁이면 퇴근하는 이웃들의 피곤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평범한 곳이었다. 김민준 씨는 그 다세대 주택에 32회 살고 있었다. 31살의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삶에 익숙해 있었다. 그의 일상은 출근, 퇴근, 저녁 식사,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채워져 있었다. 특별할 것도 위험할 것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고요한 나날이었다. 민준 씨의 삶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옆집 31회 살고 있는 이웃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겉보기에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다. 늘 단정한 체크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다녔고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직업은 은퇴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라고 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가끔 민준 씨와 마주칠 때면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 목소리에는 항상 따뜻한 정이 묻어났다. 민준 씨는 그를 옆집의 인자한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범해 보이는 그에게서 민준 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몇 가지 미묘한 점들이 있었다. 첫째, 그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경계심이 많았다. 대부분의 택배는 늘 직접 수령했고 작은 상자라도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그리고 그 상자들은 늘 지하 창고로 직행했다. 둘째, 그의 집 지하실은 항상 잠겨 있었다.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은 보통 공동 창고로 사용되거나 최소한 비상시를 대비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박준호 씨의 집 지하실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민준 씨는 가끔 그 문을 보며 대체 저 안에 뭘 보관하길래 저렇게 꽁꽁 잠가 놓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을 느끼곤 했다. 셋째, 그는 밤늦은 시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민준 씨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일 때면 박준호 씨의 집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거나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워낙 미미해서 민준 씨는 그저 잠결에 들은 환청이거나 박준호 씨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3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박준호 씨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칼같이 문을 닫고 다니던 그였기에 민준 씨는 의아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박준호 아저씨,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관 안쪽은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민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발짝 더 문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민준 씨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에 닿았다. 무심코 주우려던 찰나 종이 밑에서 번뜩이는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총알 탄피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 빛바랜 황동색을 띠고 있었다. 민준 씨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역사교사라고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총알 탄피가 발견되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저하는 손으로 탄피를 집어들었다. 아직도 희미하게 화약 냄새 같은 것이 나는 듯했다. 탄피를 든 채 민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평범한 액자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금고의 흔적,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하실 문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세차게 닫혔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은 강하게 잠겨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는 황급히 총알 탄피를 주머니에 넣고 잠긴 현관문을 다시 열려 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는 박준호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안에 계십니까? 제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와서요. 혹시 문단속을 대신 해주셨는지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민준 씨의 귀에는 섬뜩하게 들렸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민준 씨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들켰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민준 씨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애썼다.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다. 그때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 문이 잠겼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잠금 장치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박준호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민준 씨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다. 민준 씨,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네요. 박준호 씨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민준 씨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아,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오느라 좀 힘들었나 봅니다. 라고 얼버무렸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의 차가운 탄피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 그러셨군요. 들어가세요, 민준 씨. 박준호 씨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민준 씨가 자신의 집을 지나쳐 가도록 했다. 민준 씨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박준호 씨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민준 씨는 무언가 섬뜩한 것을 느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민준 씨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댔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탄피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빛바랜 황동색 탄피는 그의 손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박준호 씨의 온화한 미소와 차가운 탄피가 교차했다.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지하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작은 조각을 우연히 발견해버린 자신. 그의 일상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본 듯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이 탄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준호 씨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박준호 씨는 민준 씨가 그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매일 아침 박준호 씨의 집 지하실 문을 바라보며 출근했고 매일 밤 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평범했던 이웃의 존재는 이제 민준 씨의 삶을 뒤흔드는 미지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또 다른 의문으로 이어지며 민준 씨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심연 속으로 한 발짝 민준의 은밀한 조사, 탄피를 발견한 그날 밤 이후 민준 씨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더 이상 박준호 씨를 옆집의 인자한 아저씨로만 볼 수 없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과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은 민준 씨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박준호 씨의 인사는 더 이상 반갑지 않았고 오히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민준 씨는 그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민준 씨의 머릿속은 온통 총알 탄피와 박준호 씨의 비밀로 가득 찼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총알 탄피, 개인 무기 소지, 불법 총기, 비밀 벙커 등 온갖 키워드를 입력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단지 그의 마음속에는
박준호 씨가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만 커져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대체 평범한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왜 집에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단순한 수집 취미일까? 아니면 뭔가 더 어둡고 위험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사설 탐정이라도 된 듯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아침 6시 30분 박준호 씨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가끔 산책을 나갈 때면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고 도서관에 갈 때면 단정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눈에 포착된 것은 박준호 씨가 집을 나설 때마다 현관문을 잠그는 방식이었다. 그는 항상 2번 아니 3번씩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고 특히 지하실 문은 철저하게 잠갔다. 자물쇠를 걸고 나서도 손으로 몇 번씩 흔들어보며 확인하는 모습은 과도한 조심성으로 보였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는 재택근무를 핑계로 하루 종일 집에서 박준호 씨의 동태를 살폈다. 박준호 씨는 평소처럼 오전에 외출했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민준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박준호 씨의 집 현관문과 지하실 문이 보이는 각도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오래된 망원경을 꺼내 들었다. 어렸을 때 별을 보겠다며 부모님께 졸라 샀던 장난감 망원경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은밀한 조사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박준호 씨의 집 지하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민준 씨는 문 주위를 맴도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지하실 안에 꽉 들어찬 총기들 번쩍이는 칼날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는 호기심이 그를 움직였다. 며칠 후 사건은 민준 씨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다. 주말 아침 민준 씨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어서 삐용삐용 하는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준 씨는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박준호 씨의 집 지하실 창문에서 희미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소화기를 들고 박준호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불이야 불났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민준 씨는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도 직감했다. 지하실 그는 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맨몸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이미 몇몇 이웃들이 박준호 씨의 지하실 문을 두드리며 아저씨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민준 씨의 눈에 박준호 씨의 집 비상 열쇠함이 들어왔다. 평소 현관문 옆 화분 밑에 숨겨져 있다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화분을 들춰냈다. 오래된 열쇠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열쇠를 움켜쥐었다. 이거 혹시 지하실 열쇠인가?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이웃 주민 김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민준 씨, 위험해요. 그냥 놔두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지만 민준 씨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은 오직 지하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열쇠는 뻑뻑했지만 이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와 함께 연기가 확 뿜어져 나왔다. 민준 씨는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낡은 작업대 위에는 알 수 없는 금속 부품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정체불명의 도면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천막 밑에서 번뜩이는 금속의 빛이었다. 민준 씨는 연기에 콜록이며 천막을 걷어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총기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조립된 여러 개의 소총과 권총, 심지어 작은 유탄 발사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조립 라인에서 막 나온 듯 깨끗했고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군용 배낭과 야간 투시경 같은 장비들도 보였다. 이것은 분명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무기고였다. 민준 씨의 심장은 발작하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대체 무엇을 발견한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이웃 주민들이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한 지점에 멈춰 있었다. 무기고 한쪽에 세워진 작은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알 수 없는 지도 조각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한 부분에는 한강, 서울시청, 그리고 D-Day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D-Day. 민준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소방관들이 물호스를 들고 지하실로 향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지하실 안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하실 안의 충격적인 광경과 D-Day라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버렸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진압되었다. 박준호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웃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인두를 켜놓고 나왔나 봅니다. 라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는 민준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민준 씨와 박준호 씨의 눈이 마주쳤다. 박준호 씨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민준 씨는 그 안에서 섬뜩한 경고를 읽었다. 마치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첫 번째로 발견했던 총알 탄피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 탄피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와 잠재적인 위험의 증거였다. D-Day, 한강, 서울시청.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박준호 씨의 정체는 그리고 그가 꾸미고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민준 씨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 찬 미로가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지하실 화재 사건 이후 민준 씨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D-Day, 한강, 서울시청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선 거대한 위협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박준호 씨가 평범한 이웃이 아님을 확신한 순간부터 민준 씨의 일상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미지의 영역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욕구가 그를 이끌었다. 회사에서도 민준 씨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최근 테러 동향, 서울 주요 시설 보안 강화, 총기 밀수 등을 검색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최근 몇 달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처리된 몇몇 의문의 사건들이었다. 예를 들어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시신 서울시청 주변에서 발생한 소규모 화재 사고, 그리고 한 남성이 공항에서 불법 무기를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뉴스. 이 모든 파편들이 박준호 씨의 지하실 무기고와 D-Day라는 글자와 섬뜩하게 연결되는 듯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단순한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박준호 씨를 감시하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박준호 씨가 외출하는 순간까지도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박준호 씨가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면 자신도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가 일부러 마주치는 척하며 그를 미행했다. 멀리서 박준호 씨가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민준 씨는 그가 도서관 안에 들어서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박준호 씨가 적어도 서너 시간은 도서관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을 마쳤다. 이것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였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다시 박준호 씨의 집 앞에 섰다. 지난번처럼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침입할 명분도 없었다. 그는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가방 안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 손전등, 간단한 공구, 그리고 비상용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러다 걸리면 어쩌지 단순 주거 침입도 모자라 남의 집을 뒤지는 건데. 하지만 D-Day라는 세 글자가 그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무엇이든 밝혀내야 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지난번 지하실 문을 열었던 비상 열쇠를 꺼냈다. 화재 이후 소방관들이 지하실 문을 잠글 때 그는 몰래 열쇠를 챙겨두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민준 씨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골목은 조용했다. 그는 재빨리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닫자마자 짙은 어둠과 함께 흙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지난번 화재 때 보았던 광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다. 작업대는 지난번보다 더욱 어질러져 있었고 알 수 없는 전선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지난번 보았던 무기들, 그리고 D-Day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찾았다. 다행히 무기들은 천막으로 잘 덮여 있었고 화이트보드는 벽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민준 씨는 먼저 화이트보드로 향했다. D-Day 한강, 서울시청이라는 단어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 아래에는 복잡한 수식과 함께 날짜와 시간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화이트보드의 내용을 급하게 촬영했다. 그리고는 벽에 붙어 있는 다른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낡은 지도 조각들,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진 종이들, 그리고 몇몇 신문 스크랩. 신문 스크랩에는 주로 국제 정세와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테러 조직 국제분쟁, 그리고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그때 민준 씨의 시선이 작업대 위 작은 서류철에 꽂혔다. 개인정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인물 사진과 함께 간단한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각기 다른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깜짝 놀랐다. 그중 몇몇은 그가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이웃 주민들이었다. 4급1호에 사는 신혼부부 이배지 위호의 할머니, 심지어 101호에 사는 어린아이의 사진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각 인물의 약점 습관, 이동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감시하고 분석한 자료처럼 보였다. 이게 대체 무슨 민준 씨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 씨가 이웃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이웃들의 정보는 왜 필요한 걸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민준 씨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서류철의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는 무기들이 덮여 있는 천막으로 향했다. 천막을 걷어내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최신형 소총부터 저격총, 그리고 수류탄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마치 군부대의 무기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민준 씨는 무기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작은 장치 하나를 발견했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 씨는 호기심에 그 장치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순간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더니 알 수 없는 암호 입력 창이 나타났다. 민준 씨는 암호를 추측해 몇 번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화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카운트다운 시작. 윤청규 홀룡로 공룡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젠장 민준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장치가 폭탄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장치를 건드린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1분 안에 이 지하실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그는 지하실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문 옆에 있는 작은 타이머였다. 타이머는 정확히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지난번에는 열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 씨는 절망했다. 갇혔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는 온몸으로 문을 밀어붙였다. 쾅쾅쾅 소리가 지하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 타이머의 숫자가 규용용야, 암친줄용요, 고우를 가리켰다. 5초, 바로 그때 지하실 위쪽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준호 씨가 돌아온 것이다. 그의 발소리는 지하실 문 바로 위에서 멈췄다. 누구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타이머는 윤용용종03을 가리켰다. 민준 씨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BBI 하는 경고음과 함께 타이머가 gyongyongyong 권연을 가리켰다. 그리고 동시에 지하실 안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졌다. 민준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앞에는 박준호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 씨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는 정확히 민준 씨를 향하고 있었다. 민준 씨, 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실망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준 씨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쥐어 있던 휴대폰에서는 방금 찍은 지하실 내부 사진들과 D-Day가 적힌 화이트보드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들켰다. 그는 이제 죽음을 예감했다. 지하실의 모든 불이 켜지고 박준호 씨의 권총이 민준 씨를 겨누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준 씨의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는 지하실 내부의 사진과 D-Day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을 직감한 민준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준호 아저씨,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연기 때문에 걱정돼서. 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변명은 너무나도 빈약했다. 자신이 이웃들의 개인 정보와 무기고 그리고 D-Day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촬영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 연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내 지하실을 도찰했습니까? 그리고 이웃들의 개인 정보와 내 연구 자료까지 민준 씨,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고 권총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민준 씨의 미간을 겨냥하고 있었다. 말씀해보시죠. 왜 그랬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민준 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탄피를 발견했고 지하실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너무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아저씨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D-Day, 한강, 서울시청, 그리고 저 무기들까지. 박준호 씨는 민준 씨의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그럼 내 집의 이웃들 개인 정보는 왜 찍었죠? 테러 목표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아닙니다. 그저 왜 아저씨가 이웃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범한 옆집 아저씨가 이런 거대한 무기고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웃들의 정보까지.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준 씨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준호 씨는 한동안 민준 씨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체념 같은 것. 이윽고 그는 한숨을 쉬며 권총을 내렸다. 민준 씨는 그제야 굳게 닫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박준호 씨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 씨.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총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는 민준 씨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듣고 나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비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작업대 위에 권총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가 앉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작업대 한쪽에 기대어 섰다. 지하실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무기들의 금속성 광택이 섬뜩하게 빛났다. 나는 박준호가 맞습니다. 은퇴한 역사 교사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진짜 신분은 오래전에 사라진 한 조직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민준 씨는 숨을 멈췄다. 조직 마지막 생존자.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조직이라니요? 대체 어떤 조직이요? 박준호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다시 시선을 민준 씨에게로 돌렸다. 아마 당신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둠 속의 파수꾼. 우리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드러나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하고 은밀한 음모들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우리는 배신당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와해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몇몇만이 간신히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준호 씨의 표정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들, 가족, 그리고 나의 정체성까지. 그리고 이 지하실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때부터 내가 준비해온 것들입니다. 민준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였다. 테러리스트라는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박준호 씨는 오히려 세상을 지키는 자였다니. 하지만 왜 그가 이런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었을까? 그럼 저 무기들은 왜 만드시는 겁니까? 그리고 D-Day는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준호 씨는 작업대 위에 지도 조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직이 와해되기 전 우리는 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포착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테러 조직이 대정전 블랙아웃과 함께 서울의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혼란을 이용해 특정 정치 세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D-Day는 그들이 계획한 총공격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한강과 서울시청은 그들의 주요 목표 지점 중 일부이고요. 민준 씨는 경악했다. 그럼 그 테러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나 경찰은 왜 모르는 거죠?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정부 기관조차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들을 추적하고 저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는 사라졌죠. 박준호 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대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럼 이웃들의 개인정보는? 민준 씨는 서류철을 가리키며 물었다. 박준호 씨는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테러 발생 시 시민들을 인질로 삼거나 대피로를 차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선과 습관을 파악하여 비상 상황 시 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들의 주요 침투 경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집 지하실이 이웃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준 씨는 혼란스러웠다. 박준호 씨의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음모론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이웃을 오해하고 비난하려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위협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믿기 힘드시겠죠? 박준호 씨는 민준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첫째,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잊고 원래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할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움직일 때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박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비밀의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위협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겁니다. 민준 씨는 혼란스러웠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싸움에 몸을 던질 것인가. 그의 눈앞에는 평온했던 과거의 일상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한 전쟁이 교차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과의 갈등이 아니었다. 서울의 운명 아니 어쩌면 더 큰 세상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박준호 씨의 두 가지 제안은 민준 씨의 머릿속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의 눈앞에는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 아른거렸다.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 회사, 동료들과의 시시콜콜한 농담 주말 저녁의 치맥, 그리고 부모님과의 평화로운 통화. 그것은 그가 늘 꿈꿔왔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호 씨의 지하실에서 보았던 무기들과 D-Day라는 섬뜩한 글자, 그리고 이웃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처리,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외면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만약 박준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울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세상이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위협의 실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민준 씨. 박준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아닌 오직 진실을 마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무게감만이 실려 있었다.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나라도 믿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총을 겨눴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준 이유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 씨의 눈을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당신의 이웃들, 당신의 가족, 그리고 이 서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무기고의 사진과 D-Day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박준호 씨의 말처럼 그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경찰이 과연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박준호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제가 아저씨를 돕겠습니다.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총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박준호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이자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섞인 미소였다. 당신은 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민준 씨. 당신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지하실은 민준 씨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박준호 씨는 그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테러 조직의 이름은 그림자 연합.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통제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에 혼란을 야기하려 합니다. 박준호 씨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서울은 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정전을 통해 서울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혼란 속에서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심으려 할 겁니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음모였다. 박준호 씨는 자신이 어떻게 그림자 연합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홀로 이 싸움을 준비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직이 와해된 후에도 끊임없이 그림자 연합의 흔적을 쫓았고 마침내 그들의 서울 침투 계획을 알아냈다고 했다. 나는 이 지하실에서 지난 3년간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무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무기들은 내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총기들과는 다릅니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비살상 무기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준 씨는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한 도구들로 보였지만 박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단순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박준호 씨는 또한 민준 씨에게 이웃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처를 다시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비상대피 계획에 사용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다. 각 가정의 구성원, 수노약자 유무비상 연락망, 심지어 각 가구의 특이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재난 대비 매뉴얼처럼 보였다. 유리의 D-Day는 그들의 D-Day와 같습니다. 박준호 씨는 화이트보드의 날짜를 가리켰다. 정확히 2주 후입니다. 그들은 대정전과 동시에 서울시청과 한강 주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2주 안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박준호 씨를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총기 사용법도 모르고 전투 경험도 없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겁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매일 밤 퇴근 후 박준호 씨의 지하실로 향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과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물론 실탄 사격은 아니었지만 모형 총기를 이용한 조립과 분해 조준 연습을 반복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박준호 씨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점차 익숙해졌다. 또한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지시를 받아 그림자 연합의 흔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려 노력했고 박준호 씨가 알려준 특정 웹사이트와 포럼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때로는 박준호 씨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특정 인물을 관찰하거나 특정 물건을 찾아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민준 씨는 자신이 마치 스파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중 생활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동반했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는 늘 피곤한 표정을 숨기려 애썼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다.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거대한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지시를 받아 한강변에 위치한 낡은 창고를 감시하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그곳이 그림자 연합의 서울 거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준 씨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창고를 주시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그때 창고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검은색 복면을 쓴 두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금속성 광택이 느껴졌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더니 빠르게 차량에 올라타 사라졌다. 민준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분명 그림자 연합의 요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것은 무기였다. 그는 즉시 박준호 씨에게 연락했다. 아저씨, 방금 2명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싣고 갔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준 씨. 그들의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습니까?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요, 너무 순식간이라. 민준 씨는 아쉬움에 이를 악물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를 격려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자신이 정말로 이 거대한 싸움의 일부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박준호 씨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D-Day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민준 씨는 자신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이제 평범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름 없는 파수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D-Day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준호 씨의 지하실은 민준 씨에게 단순한 비밀 장소를 넘어선 전장이자 배움의 터전이 되었다. 민준 씨는 매일 퇴근 후 지하실로 향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박준호 씨와 함께 작전을 논의하고 훈련했다.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서울의 운명이라는 무게감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그림자 연합의 심리를 파고드는 방법과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혼란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진짜 목적은 숨기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박준호 씨는 낡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그는 민준 씨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전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 씨는 이제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데 능숙해졌고 모의 사격 연습에서도 꽤 정확한 조준을 해냈다. 비살상 무기로 개조된 총기의 작동 방식과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장치 사용법도 익혔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도시 환경에서의 은신술 감시 기술, 그리고 비상 탈출 경로를 찾는 법 등을 실전처럼 훈련시켰다. 밤늦게까지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예상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건물 옥상에서 주요 지점을 관찰하는 등 민준 씨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정전에 대비한 계획이었다. 박준호 씨는 그림자 연합이 대규모 EMP 공격이나 전력망 해킹을 통해 서울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물을 정확히 제거하고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발전기가 설치된 몇몇 핵심 건물을 파악하고 비상시 그곳으로 이웃들을 대피시킬 경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겼다. 민준 씨는 이웃들의 정보를 담은 서류처를 보며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세심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림자 연합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가 박준호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남자는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 씨가 그림자 연합 요원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날카로운 기색을 담고 있었다. 민준 씨는 즉시 박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모를 겁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준 씨는 더욱 조심했다. 출근길에도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살폈고
회사에서도 혹시 모를 감시를 의식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평소 민준 씨를 살뜰히 챙기던 회사 동료이자 선배인 이수진 과장이 민준 씨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 씨, 요즘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진 과장은 민준 씨의 주말 행적이나 퇴근 후 일과에 대해 캐묻는 경우가 잦아졌다. 요즘 뭐 특별히 배우는 거라도 있어요. 취미 생활이 바뀌었나?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 씨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수진 과장도? 그는 애써 웃으며 아, 선배님, 요즘 운동을 좀 시작해서 피곤한가 봅니다. 별일 없습니다.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진 과장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어 보였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하려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경고했다. 수진 과장이 그들의 요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정보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선배가 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수진 과장을 대하는 태도를 더욱 조심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려 노력했고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는지 혹은 정보를 캐내려 하는지 예의주시했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이제 또 다른 감시와 경계의 연속이 되었다. D-Day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최후의 작전 브리핑을 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대정전을 저지하고 서울시청과 한강 주변의 핵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규모 팀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들의 통신망을 교란하여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박준호 씨는 지도를 펼쳐 서울시청과 한강 주변의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나의 주요 지원군이 될 겁니다. 나는 서울시청 주변에 잠입하여 그들의 지휘부를 교란시킬 겁니다. 당신은 한강변에서 그들의 전력망 공격을 저지하고 혹시 모를 대피 상황에서 이웃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임무에 압도당하는 듯 했다. 그는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저희 둘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유리는 둘이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옛 동료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D-Day 직전에 합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의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다. 지하실 외부에서 쿵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와 박준호 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어지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누군가 지하실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밖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낯선 목소리였다. 박준호 씨의 얼굴에서 모든 온화함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젠장, 생각보다 빠르군. 그들이 벌써 이곳을 알아냈어.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권총을 빠르게 움켜쥐었다. 민준 씨, 숨으세요 빨리. 민준 씨는 벽장 뒤로 몸을 숨겼다. 지하실 문은 외부에서 강하게 가격당하고 있었고 나무 문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문이 박살나면서 3명의 그림자가 지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권총과 소총을 들고 있었다. 지하실 안은 순간적으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준호, 네가 아직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 그림자 중 한 명이 비릿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 마라. 순순히 모든 것을 넘기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나을 것이다. 박준호 씨는 권총을 겨누며 응수했다. 헛소리 마라. 너희들의 추악한 계획은 반드시 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실체는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그림자 요원들이 박준호 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총격전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민준 씨는 벽장 뒤에서 숨을 죽였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박준호 씨와 그림자 연합 간의 최후의 대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 대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지하실 문이 부서지고 그림자 연합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지하실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전장으로 변했다. 박준호 씨는 권총을 겨눈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3명의 복면을 쓴 요원들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 씨가 벽장 뒤에 숨은 것을 확인하고는 총을 단단히 쥐었다. 너희들의 어설픈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림자 요원들은 비웃듯 총을 치켜들었다.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순간 박준호 씨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탁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며 요원들의 시야를 가렸고 동시에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섬광탄을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섬광이 지하실을 뒤덮었고 요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 짧은 틈을 이용해 박준호 씨는 작업대 뒤에 숨겨져 있던 개조된 소총을 움켜쥐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타탕타탕 하는 총성이 지하실을 가득 메웠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준호 씨는 노련한 전사였다. 그는 지하실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요원들을 압박했다. 그의 개조된 소총은 일반 총기보다 훨씬 빠른 연사속도와 정확도를 자랑했다. 그는 섬광탄과 연막탄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요원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민준 씨는 벽장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이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요원 중 한 명이 박준호 씨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접근하려 하자 박준호 씨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조준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박준호 씨의 총은 비살상으로 개조되었다고 했지만 그의 사격 솜씨는 분명 상대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림자 연합 요원들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뛰어난 전투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쓰러진 동료를 뒤로하고 남은 2명의 요원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박준호 씨를 양쪽에서 협공하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그들의 총알이 박준호 씨가 숨어있는 벽과 작업대에 쉴 새 없이 박혔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민준 씨가 숨어있는 벽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민준 씨는 놓치지 않았다. 요원은 총구를 민준 씨가 숨은 곳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 씨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들켰다. 박준호 씨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자신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민준 씨는 절망했다. 민준 씨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훈련받은 요원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 박준호 씨가 가르쳐 주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때 민준 씨의 눈의 벽장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장비 상자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박준호 씨가 만들었던 통신 교란 장치가 들어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 장치 사용법을 훈련받았다. 이것뿐이다.
민준 씨는 손을 떨면서도 조심스럽게 장치를 꺼냈다. 장치는 휴대폰처럼 생겼지만 여러 개의 안테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요원 한 명이 벽장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총구가 벽장 문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숨을 멈추고 장치의 전원을 켰다. 징! 하는 약한 진동과 함께 장치에서 희미한 녹색 불빛이 깜빡였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에게 배운 대로 주파수를 조절했다. 목표는 요원들의 무선 통신망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장치를 조작했다. 순간 지하실 안에서 요란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요원들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치직치직거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요원들은 깜짝 놀라며 귀를 막았다. 그들의 무선 통신망이 완전히 교란된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지시를 들을 수 없었고 혼란에 빠졌다. 젠장 통신 교란이다. 한 요원이 소리쳤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박준호 씨가 재빨리 방역했다. 그는 쓰러진 요원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들어 남은 2명의 요원에게 발사했다. 탕탕 요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들의 어깨와 다리에 박준호 씨의 비살상 탄환이 박혔다. 지하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준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3명의 요원은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바닥에 널려 있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가 숨어있던 벽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 씨, 괜찮습니까? 민준 씨는 벽장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통신교란 장치는 아직 뜨거운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네, 아저씨. 괜찮습니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잘했습니다, 민준 씨.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민준 씨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다. 쓰러져 있던 요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는 비록 부상을 입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민준 씨를 향해 불타는 듯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움켜쥐고 민준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 비겁한 놈, 요원이 민준 씨를 향해 단검을 휘둘렀다. 민준 씨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박준호 씨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단검이 민준 씨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때 민준 씨의 뇌리에 박준호 씨가 가르쳐 주었던 자기 방어 기술이 스쳐 지나갔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몸의 중심을 낮춰라. 민준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단검을 피했다. 단검은 그의 귀를 스치듯 지나가 벽에 박혔다. 요원은 민준 씨가 방역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 씨는 자신의 손에 들린 통신 교란 장치를 본능적으로 휘둘렀다. 장치의 금속 부분이 요원의 얼굴에 강하게 부딪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은 뒤로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요원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의식을 잃은 듯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손에 들린 장치는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박준호 씨는 민준 씨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습니까? 민준 씨,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박준호 씨는 쓰러진 요원들을 확인했다. 모두 기절했거나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는 민준 씨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민준 씨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 자신이 보여준 용기와 판단력에 대한 미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움직임이 빠르다. 박준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처리하고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D-Day 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보며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렁거렸다. 평범했던 그의 손은 이제 누군가를 해친 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박준호 씨를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어엿한 전사였다. 그리고 D-Day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다. 지하실에서의 격렬한 전투 후 박준호 씨와 민준 씨는 쓰러진 그림자 연합 요원들을 처리하고 서둘러 지하실을 정리했다. 부서진 문과 널브러진 잔해들은 그날 밤에 치열했던 싸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요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신분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지문이나 DNA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그림자였다. 이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박준호 씨는 요원들의 장비를 살피며 말했다. 아마도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일 겁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동시에 자신이 이 싸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저씨, D-Day는 오늘 밤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박준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료를 만나 합류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모든 무기와 장비를 최소한으로 챙기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파괴했다. 박준호 씨는 지하실 문을 임시로 봉쇄한 뒤 민준 씨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따라 이동하며 혹시 모를 추격을 경계했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박준호 씨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박준호 씨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훨씬 더 강인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온몸에서는 오랜 전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늦었군 박. 남자는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비판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김. 예상보다 그들의 움직임이 빨랐다. 박준호 씨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은 민준 씨다. 나의 새로운 동료. 남자는 민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평범하군. 아주 평범해. 그는 민준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진우다. 박준호의 옛 동료. 민준 씨는 김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김민준입니다. 시간이 없다. 김진우 씨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정전은 자정부터 시작될 것이다. 서울시청과 한강변의 주요 전력시설이 목표다. 우리는 세 곳으로 나뉘어 침투할 것이다. 김진우 씨는 테이블 위에 서울 지도를 펼쳤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3개의 지점이 있었다. 박준호는 서울시청 지하 통신망을 교란하고 그들의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나는 한강변의 주요 변전소를 방어하고 그들의 전력망 해킹을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김진우 씨는 민준 씨를 응시했다. 당신은 이웃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민준 씨는 놀랐다. 그는 자신이 박준호 씨와 함께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요,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겁니다. 박준호 씨가 민준 씨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웃들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들을 대피시킬 최적의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을 피해 이웃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는 것. 민준 씨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에 압도당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임무일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끝나자 세 사람은 각자의 장비를 챙겼다. 박준호 씨는 개조된 소총과 통신 장비를, 김진우 씨는 저격총과 특수 장비를 챙겼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가 건네준 작은 권총과 비상용 구급상자, 그리고 이웃들의 대피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챙겼다. 그의 권총은 비살상 탄환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자신의 동네로 돌아왔다. 거리는 평소처럼 고요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 씨는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정정각,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울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거리의 가로등도 건물 안의 불빛도 모두 사라졌다. 대정전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멀리서 희미하게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울시청과 한강변에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민준 씨는 심장이 발작하듯이 뛰었다. 그는 즉시 이웃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각 가구에 문자를 보냈다. 긴급 대피 지하실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에 빠진 이웃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정전이라니. 지하실이요? 왜요? 하지만 민준 씨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십시오. 민준 씨는 이웃들을 한 명씩 지하실로 모았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준 씨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미리 계획해둔 대피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이웃들을 이끌었다. 골목길은 혼란스러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는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 민준 씨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회사 동료인 이수진 과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민준 씨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위험합니다. 수진 과장은 민준 씨를 보고 놀란 듯했다. 민준 씨, 당신이 여긴 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요.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웃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수진 과장은 마지못해 민준 씨를 따라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는 민준 씨의 단호함에 이끌리는 듯했다. 대피 행렬은 계속되었다. 민준 씨는 이웃들을 이끌고 미리 파악해둔 발전기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지하 주차장이 넓고 비상시 대피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건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색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림자 연합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민준 씨와 이웃들의 대피 경로를 예측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원들은 총을 겨누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꼼짝 마라. 모두 거기서. 요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준 씨는 이웃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웃들을 지켜야 했다. 물러서라. 이들은 무고한 시민들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요원들은 총구를 민준 씨에게 겨눴다. 민준 씨는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이 비살상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는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가 서울의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그때 민준 씨의 뒤에 있던 수진 과장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뭘 하시는 겁니까? 수진 과장은 민준 씨의 말을 무시하고 요원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너희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 씨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받은 요원의 목소리였다. 설마 수진 과장도? 민준 씨는 충격에 빠졌다. 수진 과장은 요원들에게 총을 발사했다. 탕탕. 그녀의 사격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요원들은 당황하며 쓰러졌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당신을 감시했던 것은 맞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박준호 씨의 옛 동료입니다. 그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혼란스러웠다. 박준호 씨가 말했던 또 다른 동료가 수진 과장이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수진 과장은 쓰러진 요원들을 확인하고는 민준 씨에게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이웃들을 대피시키세요. 나는 이곳을 정리하고 합류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 과장의 도움으로 이웃들을 안전한 건물 안으로 인도했다. 이웃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준 씨와 수진 과장의 지시에 따랐다. 건물 안은 발전기가 가동되어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준 씨는 이웃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려왔다. 서울시청과 한강변에서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가 그림자 연합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평범했던 그의 삶은 이제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웃들을 지키고 서울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D-Day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 전체가 암흑에 잠긴 대정전의 밤 총성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강변의 변전소에서는 김진우 씨가 그림자 연합 요원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저격총으로 요원들의 접근을 막아내며 전력시설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의 매서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고 한 발 한 발이 정확하게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압도적이었고 김진우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는 홀로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작은 섬과 같았다. 동시에 서울시청 지하에서는 박준호 씨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연합의 지휘본부로 보이는 곳에 침투하여 통신망을 교란하고 그들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암호화된 통신은 혼란에 빠졌고 요원들은 서로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박준호 씨는 이 틈을 타 요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핵심 정보를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지휘관은 만만치 않았다. 노련한 전투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그는 박준호 씨의 계획을 간파하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호 씨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이 악물고 버텨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림자 연합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편 민준 씨가 이끄는 이웃들의 대피 행렬은 안전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총성이 들려왔고 언제든 그림자 연합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민준 씨는 발전기실의 불빛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고
노인들에게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평범했던 회사원 민준 씨는 이제 이웃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수진 과장은 쓰러진 요원들을 처리하고 민준 씨가 있는 건물로 합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준 씨. 한강변과 서울시청 쪽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와 박준호 씨 모두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절망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수진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박준호 씨에게서 받은 마지막 임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통신 장치를 꺼내 민준 씨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박준호 씨가 특별히 만든 주파수 증폭 장치입니다. 서울시청 지하에서 그가 탈취한 정보를 이 장치를 통해 외부에 송출해야 합니다. 그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어야만 그림자 연합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준 씨는 장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의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를 설정한 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진 과장은 건물 옥상을 가리켰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옥상은 언제든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엄호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박준호 씨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웃들에게 잠시만 이곳에 있어 주십시오. 제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수진 과장과 함께 옥상으로 향했다. 건물 내부의 비상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오르는 길은 길고 어두웠다. 계단 참마다 검은 복면을 쓴 요원들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수진 과장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며 앞장섰다. 마침내 옥상 문이 보였다. 낡고 녹슨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옥상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대정전으로 인해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만이 서울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민준 씨는 몸을 웅크린 채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서울시청과 한강의 윤곽이 보였다. 이곳입니다. 수진 과장이 속삭였다. 민준 씨는 통신 증폭 장치를 들고 박준호 씨가 알려준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추위와 긴장감으로 떨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자 장치에서 희미한 신호음이 울렸다. 민준 씨는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였다. 흥미로운 장난감이로군. 민준 씨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와 수진 과장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옥상 문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다른 요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풍겼다. 그는 굳이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섬광처럼 번뜩이는 칼이 쥐어 있었고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의 계획을 방해할 줄은 몰랐다. 특히 너 박준호의 평범한 이웃. 그는 민준 씨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들여왔다는 것도.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쓸모 있을 줄은 몰랐군. 당신이 그림자 연합의 지휘관인가? 수진 과장이 총을 겨누며 물었다. 남자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그림자 군주라 부르면 된다. 내 놈들이 방해하려 했던 모든 계획의 설계자다. 그는 칼날을 한번 휘두르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이제 그 장난감은 내게 넘기고 너희들의 시체는 이 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림자 군주는 민첩하게 수진 과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칼날이 섬광처럼 번뜩였고 수진 과장은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하며 총을 발사했다. 탕탕. 하지만 그림자 군주는 놀라운 속도로 총알을 피하며
수진 과장을 압박했다. 그는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가 싸우던 상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수진 과장은 온몸으로 그림자 군주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칼날이 스치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뒤로 휘청거렸다. 그림자 군주는 그녀의 총을 발로 차 날려버리고는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눴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림자 군주는 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 장치를 넘겨라. 아니면 이 여자는 죽는다. 민준 씨는 절망했다. 그의 손에는 통신 증폭 장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수진 과장의 목에 칼날이 겨눠져 있었다. 그는 장치를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넘겨주지 않으면 수진 과장이 죽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민준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준호 씨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합니다. 그 평범함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민준 씨는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 군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좋다. 장치를 넘겨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림자 군주는 비웃었다. 내 놈에게 협상할 자격은 없다. 이웃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들이 안전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림자 군주는 잠시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다. 좋다. 내 놈의 어리석은 용기에 감탄한다. 내 놈의 조건은 받아들이겠다. 어차피 이웃들은 내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니. 그는 수진 과장의 목에서 칼을 떼고 그녀를 발로 차 쓰러뜨렸다. 장치를 넘겨라. 민준 씨는 천천히 그림자 군주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통신 증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림자 군주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손을 내밀었다. 민준 씨는 장치를 넘겨주는 척하며 그림자 군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 씨는 온 힘을 다해 그림자 군주의 얼굴을 향해 장치를 휘둘렀다. 피옥 하는 소리와 함께 장치가 그림자 군주의 복면을 강타했다. 그림자 군주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복면이 벗겨지면서 그의 맨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민준 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그가 회사에서 매일 마주하던 그의 직속 상사인 강 팀장의 얼굴이었다. 강 팀장님. 민준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팀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이 건방진 녀석이 그는 쓰러진 칼을 다시 잡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미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통신 증폭 장치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렀다. 그리고 장치를 들고 옥상 난간으로 달려가온 힘을 다해 장치를 멀리 던져버렸다. 장치는 어둠 속으로 날아가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강 팀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하는가? 당신은 틀렸습니다. 민준 씨는 소리쳤다. 당신의 계획은 서울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장치가 떨어졌던 건물 아래에서 콱광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장치가 폭발한 것이다. 통신 증폭 장치는 단순한 송출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준호 씨가 그림자 연합의 통신망에 과부하를 걸어 그들의 주요 네트워크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마지막 비상 수단이었던 것이다. 폭발과 동시에 서울 전역에서 희미하게 남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전력망이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림자 연합의 대정전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통신망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림자 연합의 요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강 팀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나의 계획이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가 싸우던 각자의 전선에서도 그림자 연합 요원들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감지되었다. 그들의 공격은 둔해졌고 방어는 허술해졌다.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민준 씨는 쓰러진 수진 과장을 부축하며 옥상 난간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정전이 끝나자 서울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자 연합의 D-Day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는 평범했던 회사원 민준 씨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팀장은 여전히 옥상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민준 씨를 향해 불타는 듯한 증오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후의 대결이 임박하고 있었다. 강 팀장의 정체가 그림자 연합의 그림자 군주로 드러나고 민준 씨가 통신 증폭 장치를 폭파시켜 대정전 계획에 치명타를 입히자 옥상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팀장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민준 씨를 향해 이글거리는 증오를 뿜어냈다. 수진 과장은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이런 하찮은 녀석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다니. 강 팀장은 칼을 움켜쥐고 민준 씨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다. 분노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듯했다. 민준 씨는 권총을 겨눴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강 팀장이 자신의 직속 상사였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감히 그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울을 그리고 이웃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팀장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계획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리쳤다. 강 팀장은 민준 씨의 말을 비웃듯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민준 씨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민준 씨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다. 칼날은 그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때 수진 과장이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권총을 집어들고 강 팀장의 뒤를 노렸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고 강 팀장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는 민준 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뒤로 발을 차 수진 과장의 총을 다시 날려버렸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 팀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 씨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강 팀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총을 단단히 쥐었다. 비살상 탄환이라 할지라도 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강 팀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의 빈틈을 노렸다. 강 팀장은 민준 씨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이 번개처럼 민준 씨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민준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고 동시에 권총을 강 팀장의 어깨에 발사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이 강 팀장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다. 강 팀장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어깨에서는 희미하게 피가 배어나왔다. 비살상 탄환이었지만 강한 충격과 함께 그의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민준 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이번에는 그의 다리를 노렸다. 탕 강 팀장은 다리의 탄환이 박히자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이럴 수는 없어. 강 팀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민준 씨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다. 민준 씨는 강 팀장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꺾어 뒤로 결박했다. 수진 과장은 겨우 몸을 일으켜 강 팀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움직이긴 힘들겠군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리고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고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 씨, 수진 씨 괜찮습니까? 박준호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네 아저씨, 괜찮습니다. 민준 씨는 강 팀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자가 그림자 군주였습니다. 저희 회사 강 팀장이었습니다.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는 강 팀장을 보고 놀란 듯했다. 강 팀장이라니, 그가 어떻게... 박준호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진우 씨는 강 팀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직의 정보를 빼돌리던 스파이였습니다. 우리가 와해된 것도 그의 소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거대한 음모를 꾸밀 줄은 몰랐군. 박준호 씨는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대체 왜 그랬나, 강 팀장? 강 팀장은 피식 웃었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어설픈 정의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오직 혼란과 파괴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란과 파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희생과 고통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서울의 새벽을 가르는 희망의 소리였다. 박준호 씨는 강 팀장을 보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고 당신의 실체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소방관들이 옥상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강 팀장을 체포하고 부상당한 수진 과장을 응급처치했다. 민준 씨는 박준호 씨와 김진우 씨와 함께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서울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대정전은 완전히 복구되었고 거리의 불빛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언론은 밤새 벌어진 서울의 대규모 정전 사태와 의문의 테러 시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연합의 실체와 강 팀장의 정체는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다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밤새 서울을 지켜냈던 기억과 박준호 씨, 김진우 씨, 그리고 수진 과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가끔 퇴근길에 박준호 씨의 집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다. 지하실 문은 다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무기들이나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없었다. 박준호 씨는 지하실을 완전히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없앤 뒤 다시 은퇴한 역사교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민준 씨와 마주칠 때면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그가 서울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민준 씨는 가끔 수진 과장과 회사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민준 씨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새 함께 싸웠던 전우애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 씨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때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서울의 밤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민준 씨는 그 영웅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망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에 숨겨진 파수꾼 중 한 명이었다.